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대폭락 틈타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기업 딱 한 개입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2차 전지 기업을 바닥에서 사모았는지, 어떤 기업에 유망하게 보고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노스볼트가 파산한다 또는 파산했다, 파산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볼트가 진짜 파산을 했냐라고 한다면 예,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유럽의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주요 투자자 중 하나였던 골드만삭스가 1조 원 손실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골드만삭스가 손실 내기 쉽지 않거든요. 웬만하면은 가장 먼저 빠져나오고 가장 먼저 매도 치는 그런 투자 은행인데 이 골드만삭스가 1조 원의 손실을 냈다라는 것은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독일 폭스바겐 등과 함께 2019년부터 노스볼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지분의 19%를 보유한 2대 주주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좀 큰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산 신청으로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손실로 전환이 된 거죠. 파산보호 신청 당시에 노스볼트 상태를 보니까 보유한 현금이 한 420억 정도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부채가 약 8조 원이 넘었다라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현금은 정말 바닥인데 가지고 있는 부채는 8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답이 없어서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래서 노스볼트의 지분 21%,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보단 2%더 많은 폭스바겐 역시나 골드만삭스만큼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 얘네보다 많으면 많았지 얘네보다 적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1조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1조보다 적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니까 그럼 유럽의 배터리 업체 하나 사라졌으니 대한민국에 좀 이득 아니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볼트가 파산한 게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유럽 시장이 좀 성장을 해야 뭐 이득을 보더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2025년도는 유럽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일단 일부 보조금이 부활한 것도 있지만 내년부터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규제가 강화되면은 당연히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과거 2020년도에 규제가 강해져서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난 것처럼 2025년도에도 규제 강화와 함께 그 수요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측치를 확인해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성장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량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꺾이는 것도 없죠. 아시아 이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중국 판매량이 좀 끼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임팩트 있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독 중간에 살짝 꺾였다가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유럽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22, 23년도 수치를 보면은 22년도, 그 다음에 23년도, 그 다음에 24년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들은 다 매년 성장하고 있는 마당에 유럽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마이너스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금리가 높았다. 두 번째로는 보조금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까지 보조금이 있었는데 24년도 되면서 보조금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라든가 기대감이 확 죽고 그 시장을 중국이 치고 들어왔다라고 보는 건데, 내년부터는 일부 보조금이 부활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유독 성장률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올해 유독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다? 올해 유독 힘들었더라도 결국엔 내년에 다시 성장이 시작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실제 유럽이 미국보다 판매량 시장이 2배 이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24년도에 대한민국의 배터리 2차 전지 기업이 힘든 이유가 뭐라고요? 유럽 시장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역성장했기 때문에,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 기업들이 힘들었던 겁니다. 왜? 실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에 진출을 언제 합니까? 공장을 짓기로 한 게 23년도고 완공이 25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득을 보거나 수혜를 보더라도 24년 말이나 25년도에 보는 거지, 실제 북미 시장에선 이득 보기 힘들었다. 대부분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이 유럽이 꺾이면서 국내 시장이 꺾였던 겁니다. 25년도부터는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 25년도 공장 완공이 다 되죠. 그럼 수혜를 볼 거고 거기에 추가로 유럽 시장도 회복이 되니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아니, 노스볼트 파산했으니까 더 이득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내 배터리의 유럽 점유율입니다. 노스볼트 거 몇 프로 뺏어올까? 근데 이거에 대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BMW가 약 3조 규모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사를 노스볼트에서 삼성 SDI로 전환했습니다. 노스볼트가 우리 못 만들어요 하니까, 야 그럼 삼성 SDI 너네가 좀 만들어줘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노스볼트가 빠졌으니 그만큼 좀 이득 보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이런 이력이 있으니 앞으로도 이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볼보 자동차도 노스볼트가 경영난으로 자금난을 겪자 기존 합작사 노브에너지에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좀 갈아 끼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럼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기대감 정도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만큼의 이득이 있고 요만큼의 수혜가 있다는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23년 상반기 기준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3사가 57%, 그 다음에 중국이 40%입니다. 얼마예요? 총 97%죠. 여기에 이제 남는 시장을 누가? 노스볼트가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미미하죠. 그러니까 유럽의 최대 배터리 업체라는 거지 글로벌에서 크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점유율 자체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스볼트가 망한다 해도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뭐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받기는 쉽지 않다. 유럽 최대 배터리 공급사라고 했으나 유럽 내에서 점유율이 미미했기에 유럽 시장 성장 자체가 그냥 국내 기업한테 수혜라고 보면 되고, 노스볼트에 대한 파산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노스볼트가 무너지는데 노스볼트만 무너지나요? 다른 데는 안 힘듭니까? 노스볼트만 힘든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좀 힘들더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스볼트에 이은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도 힘들다라는 거죠. 노스볼트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교도통신은 닛산이, 일본 완성차 기업이죠, 2025년 가을까지 태국 현지 공장에서
천여 명을 해고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태국은 일본 자동차 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혼다와 스즈키가 내년에 태국 아유타야 라용 공장을 각각 폐쇄하기로 한데 이어 닛산까지도 구조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혼다랑 스즈키도 힘든데 거기에 닛산까지 힘들어요를 한 거죠.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수만 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저가형 자동차에 좀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고요. 독일, 일본,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세에 수익성이 악화되자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악재가 있느냐. 포드입니다. 2027년까지 유럽 전체 인력의 14% 감축, 독일 공장 감산 및 폐쇄. 유럽에서 못 살아남은 기업들이에요. 폭스바겐, 독일 공장 3곳 폐쇄, 수만 명 인력 감축 추진. 스텔란티스, 미국 오하이오 공장 내년부터 1,100명 감축. 닛산, 태국 직원 1,000명 해고. 혼다, 내년까지 태국 아유타야주 공장 생산 중단. 스즈키, 라용 공장 내년 말까지 폐쇄. 그리고 완성차인 부품사입니다. 보쉬, 독일 근로자 10,000명 근로시간 감축. 2032년까지 5,500명 감축. 세플러, 유럽 공장 총 4,700명 해고 계획. 프리드리사펜, 2028년까지 14,000명 감축. 미쉐린, 이거 타이어죠. 예, 독일 공장 총 4곳 폐쇄 추진. 보시면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노스볼트만 어렵고 힘들다가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도 힘든 데가 많고 또 그거에 반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살아남았냐?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을 보니까 바로 현대차가 살아남았더라. 어떻게 살아남았냐?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당 매출 원가입니다. 한 대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니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벤츠가 매출 원가, 그러니까 만드는 비용이 비싸죠. 23년 기준입니다. 그 다음이 BMW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포드, 혼다, 테슬라, 그 다음에 GM 쭉쭉쭉 내려가죠. 이제 방금 전에 조금 힘들다 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위쪽에 쏠려 있죠. 닛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포드, 그 다음 BMW, 벤츠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내려오다가 이제 슬슬 도요타 찍고 좀 확 줄어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죠. 이제 기아, 현대, BYD. 중국이랑 한국이랑 물론 중국이 좀 더 싸긴 싸지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단가가 나쁘지 않다. 뭐 수직 계열화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 단가 경쟁이 가능한 기업이 국내 기업이다. 중국이랑 좀 비벼볼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차가 싼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매출 원가가 싸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비슷하면 가격도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중국은 지원금이 나오죠. 이 생산하는데 이빠이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판매 이 매출 원가로 따져보자면 사실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어떻게 돼요? 단가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냐라고 한다면 살아남은 현대차입니다. 현재 온전한 기존 자동차 업체는 그러니까 큰 문제 없는 현대차 그룹, 도요타, GM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완성차 기업들이 조금 살아남았고요. 테슬라, BYD를 더해 도합 5개사가 최상위 그룹이고요. 그 위쪽은 조금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기차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GM과 격차가 나기 시작한 데다 닛산은 영업이익률이 1%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닛산이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GM이라든가 웨이모, 도요타 등 글로벌 탑티어 업체와 전기차 하드웨어 공급 계약이 예상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든 뭘 하든 가려면 AI 서비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결국에는 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센서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 모든 거를 다 하나로 일체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센서는 여기 있고 배터리는 저기 있고 이런 식으로 합쳐버리면 사실 여기서 호환이 안 되거나 이 뻑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테슬라처럼 모든 걸 자기네가 만들든가 아니면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던가 둘 중 하나인데 실제 GM, 웨이모,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만들기에는 벅차니 그럼 현대차 그룹의 이제 하드웨어 또는 플랫폼을 좀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대차와 손을 잡고 GM은 이미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RTM 셀즈를 놨죠. 놓고 이제 현대차랑 손잡고 만들어 보자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갑자기 슬슬 손잡고 급해진 이유가 뭡니까? 야, 테슬라, 내가 2026년도에 로보택시 사이버캡 내가 출시해 줄게. 내년에 승인 받고 사이버캡 2026년도에 보여줄게 라고 했죠. 이거 보니까 살짝 불안해지는 거야. 왜 내가 지금부터 1년 안에 만들라 그러면 못 만들거든. 근데 여기서 좀 빨리 가려면 이미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의 단가도 나오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조금 서로 으쌰으쌰 하면 만들어질 만한 데서 같이 플랫폼 쓰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마 현대차는 살아남아서 개인적으로는 내년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현대차가 수혜를 본다, 현대차가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현대차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도 같이 살아남았다는 거고 그 기업의 외국인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SK 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장 때문이에요. SK 온은 2022년에서 3년에 프리 IPO,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받는 투자를 통해 전환 우선주, 그러니까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우선주를 2조 8천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행하면서 프리 IPO를 받으면서 했던 조건이 뭐냐? SK온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과 약정을 통해 내가 2026년 말까지 IPO를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상장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투자할게. 뭐 이런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2026년 말까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장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럼 당연히 실적도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나와야 되고 전망도 있어야겠죠. 경영 실적 및 전망,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시점을 검토 중이다.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2025년도에 박차를 가해야 26년도에 상장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류 제출하고 뭐 하고 하려면 적어도 6, 7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럼 실제 이미 2026년도 하반기는 의미 없는 거고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가 이 상장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저는 충분히 지금 박차를 가한다. 그리고 유럽 시장의 공장도 늘어나고 미국 시장의 공장도 늘어가는 SK온에 대한 기대감을 SK이노베이션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저는 반등이 가장 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반등하면 지금 한 요쯤 있거든요. 대부분 이 정도 빠졌으면 요쯤 반등에 있는데 유독 좀 강한 반등세가 나온 기업이 SK이노베이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SK이노베이션 저는 내년까지도 관심을 보고 천천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했던 대로 충분히 현대차 살아남았고 내년에 유럽 시장 성장하고 그러면 실제 유럽에도 공장 늘어나고 미국에도 공장 늘어나는 누가? 예, SK온, 적게 말해 SK이노베이션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외국인도 최근 빠졌을 때 정말 많이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차전지에서 외국인이 판 것도 있어요. 근데 SK이노베이션만큼은 많이들 사들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그 다음에 HBM, EUV,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혹시 자료집 나는 받고 싶다 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테마주라든가 또는 매매법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무료입니다. 적을 데 없으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정리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무료거든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요거까지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26일, 25일, 20일, 21일, 2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장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평생 운영할 거고요. 무료로. 종목 시황 테마 중앙이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